오늘의 첫 번째 한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11월로 1심 선고 공판 날짜도 잡히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미칠 파장에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정리를 해보면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이 두 가지를 이종근 평론가님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검찰의 시각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바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선거가 아니었다면 모른다, 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바로 당시 선거에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였고, 그런데 이 질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라는 건 김문기 처장이 당시에 대장동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이런 부분에서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모든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실행한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김문기 처장을 안다고 만약에 대답을 하면 맨 마지막으로 거기에 서명을 한 이 모든 개발 사업에 서명을 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어떤 특혜와 관련돼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수행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이것이 고의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현동 관련돼서 바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저께 재판에서는 또 최후 진술에서 말을 바꿨어요. 협박 때문이라고 한 것은 화가 나서 한 표현이지 압박은 확실히 있었다. 협박과 압박으로 말을 바꿨는데 어쨌든 이 협박이라는 부분은 사실 검찰이 바라봤을 때 증거로 전부 다 탄핵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왜냐하면 증거가 공문들, 그러니까 국토부가 보낸 공문들에 따르면 귀시의 적의에 따라서 처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바로 성남시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전과 관련돼서 협조를 바란다라는 포괄적인 그런 협조 공문을 냈을 뿐이지 종 단계,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을 뭐 4단계로 하라, 3단계로 하라, 이건 다 시가 책임질 일이다라는 건데 마치 지금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이제 시장 시절에 이 모든 것들을 마치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백현동 의혹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검찰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시사평론가께서 이제 검찰의 시각 그리고 정리를 좀 해주신 건데 허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첨예하게 맞붙었잖아요. 양측의 논리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고 김문기 차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이 돼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 김문기 차장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이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계속해서 양측이 대립해왔던 부분이고 어제 결심 공판에서도 그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측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여행, 호주나 뉴질랜드로 여행 갔던 사진 그리고 유동규 씨가 증언한 것처럼 네 사람이서 카트를 둘둘 나누어서 탔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가 탄 카트를 몰았다. 그런데 어떻게 모를 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된 것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던 점 이런 것들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정말 그래도 김문기 처장을 그때 당시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 몰랐다고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냐라고 공세를 폈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에 반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주관적인 기억의 영역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법률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문기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지언정 주관적인 어떤 친소관계라든가 네. 그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유포가 아니라 내 기억의 유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 주관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허위라는 고의나 인식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편 것이고요. 그리고 백현동 문제 관련해서는 검찰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관계법에 따라서 강제성을 띠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는 성남시에 여러 번 질의가 있었고 네. 이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의 판단, 귀시에서 적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런 공문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온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당시 발언이 네. 나왔는데 발언 시간이 7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년간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있어왔던 관계들, 사실관계들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좀 말이 꼬였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그렇다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왜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냐. 네. 왜냐하면 증언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주무과장이 나에게 우리가 좀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정작 법정에 나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회피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을 수도 있고 또 검찰의 어떤 기소가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양측이 이 두 쟁점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허 변호사님께서 양측의 이제 법리적인 논리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요, 가수 아이유와 그리고 또 이문세 씨 만화 캐릭터까지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이런 비유들이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본인들의 주장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노래 가사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들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런 비유 자체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도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정치인이나 시장이 하위 직원, 지금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직원도 아니었어요. 성남시의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이유, 이문세, 도라에몽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유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검찰이 예를 든 거죠. 아이유 알아라고 질문을 해보면 몰라라고 답한다면 인식이 가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열애설이 난 연예인이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런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과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하위 직원 간의 관계에서 이걸 과연 대입할 수 있을 거냐? 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라에몽처럼 자꾸 하나씩 자료를 꺼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김 전 처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건 궁예의 관심법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심 공판이었던 만큼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거겠죠. 검찰이 구형을 얼마나 할지요. 검찰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게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구형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 법정형과는 별개로 대법원상의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기본적인 양형 규정이 이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그리고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공고가 되고 있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유권자의 판단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든가 전파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라든가 후보자 본인이 본인의 어떤 의혹을 은폐하거나 피해가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다라든가 예. 뭐 이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지금 징역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8개월에서 2년이 그러니까 최대치를 구형을 할 수가 있는 선고를 할 수가 있도록 그 양형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법원 양형 기준상에 있어서도 가중 요소 중에서도 징역형 2년 최대치를 구형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검찰의 처벌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시각에서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5년 전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그런데 왜 검찰이 이번에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을까요? 일단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있었던 선거는 바로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 평가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고 그리고 선거가 지금 2022년 6월에 있었는데 이 발언이 나온 게 2021년 10월 그리고 2022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에 임박해서 네.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에 더욱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작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발언을 한 부분이 국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TV 인터뷰 이런 곳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의 발언은 사실상 TV에서 나와서 대선 후보가 공당의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 그리고 국감장에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서 얘기하는 내용은 굉장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판단에 심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내내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검찰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으며 또 TV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나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요소 중에 하나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에게 이재명 대표 캠프 관계자가 가서 그러니까 유리한 진술로의 회유를 했던 정황이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예. 그 녹취 파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백현동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백현동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 대상이 바로 국토교통부라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변론도 이루어지죠. 이종우 평론가님. 근데 네네. 18분 정도 이 대표가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김구 선생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고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제 김구 선생과 조봉암 예. 전 진보당 대표 당수,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든 것은 이 세 사람이 각각 김구 선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격당했고 또 조봉암 선생은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고 바로 사형당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선생은 또 내란 사범으로 장시간 복역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테러도 일부 당했었죠. 네. 이런 것들과 자신도 역시 그런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독립 운동이라든지 이런 반열과 나도 버금간다 정적에 의해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아마 이런 비유 때문에 예.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듣는 분들에 따라서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해석은 그나마 위에 말씀드린 세 사람은 대개는 독립운동 내지는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 내지는 진보운동 예. 진보주의를 우리나라에
내리기 위한 이런 대의가 있었던 반면에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혐의가 과연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인가? 뭐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만 하더라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실제로 어떤 의혹에 연루돼서 그런 공범이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수천억 원의 이권이 생겨났는데 시장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모르는 무능력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네. 무능력은 뭐 혐의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혐의가 과연 앞서 말한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새 정치인과 자신이 버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데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이종국 평론가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점을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최후 변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맞는 얘기 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무슨 얘기도 했냐면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검사들 향해서 물었고요. 예.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과연 그러니까 정적, 대선에서 패배한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조사를 하고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래요. 예. 유동규 증언 말고 무슨 증거가 있죠 대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대장동 사건에서 본인이 먼저 이익을 가져오기, 시가 먼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계약이 맺어졌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님이나 조병헌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지금 정적 제거에 앞장서 있는 검찰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국가 공무원적을 남용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는 그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 수사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걸 이제 최후 변론을 했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검찰의 구형이니까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1심 선고가 나올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절차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는 선거법 1심 판결이 이번에는 2년 만에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좀 너무 지체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결심 공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좀 지체가 된 거죠? 사실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리도록 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유권자들의 판단이나 선택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다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 사람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라든가 어떤 선거냐에 따라서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강행 규정으로 마련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은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서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기간 진행이 됐던 재판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 재판부의 사임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증인이 49명 그러니까 거의 50명 가까이의 증인이 신청이 돼서 이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측이 주로 이재명 대표 측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피고인으로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또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촉구를 하고 또 빠른 진행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증인신문 재판 일정도 상당히 좀 지연돼서 잡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표가 현직 당대표직을 수여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불똥이 튀었겠죠. 검찰의 구형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곧바로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 검찰임을 자명하게 밝힌 그런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필 규정, 모든 사실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최 교수님, 징역 2년 구형 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 같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구형이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허지원 변호사가 설명했잖아요. 양형 기준을. 양형 기준에 보면요. 이게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기본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또는 징역이 10개월이에요. 그리고 가중이 될 때 8개월에서 2년이거든요. 최대치를 구형한 거예요. 최대치를. 아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은순 씨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은순 씨 관련해서는요,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 그래서 그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들어간 거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거. 그런데 최은순 씨는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서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고소 들어갔는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그건 허위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최대치, 그것도 가중까지 해서 최대치의 구형을 할 만큼의 사건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김문기 전 처장이 잘 몰랐다.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의식의 영역이고 인식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중까지 해서 2년 최대치의 구형을 하는 것이 검찰의 태도라고 하면 네. 그전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하셨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번에 구형은 대단히 이례적인 구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대치, 그것도 가중까지 해서 최대치의 2년 구형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형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찰 구형 후에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오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만 부인하신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사건 조작이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민주당이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죠. 네, 이종우 평론가님 들어보면 뭐 검사 출신이 한동훈 대표 계속 통상적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게 들어보면 결국 과한 처사는 아니다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구형을 내릴 때 이 피고인을 이름을 가리고 그 누가 되더라도 적절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 바로 통상적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인 건 특별하거나 예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야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이든 그 누가 이 주어 자리를 바꾸더라도 적절하게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 이제 통상인데 즉 이것을 뭐 정적이다우는 하지만 지금 대장동 문제라든지 혹은 지금 백현동 문제라든지 이게 바로 아까 그 인터뷰 시기를 보시면 2021년도거든요. 네. 이미 당시에 대선 경선 시절부터 당 내에서 경선 시절에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불거진 겁니다. 뭐 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 사건을 뭐 만들어서 지금 표현한 대로 조작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선우도 그렇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과 백현동은 당시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거의 매일같이 언론에서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을 추적할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연루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다른 어떤 사건을 뭐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또는 좀 대선 후보로서 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별하다, 예외적이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결심 공판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어제 법원 출석 전과 후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유죄 확정심에 대해 대선 청와대 공부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네, 관심은요. 이 대표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인지 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 왜 100만 원인 거죠? 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법적인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 나아가서 민주당의 재정과 정치적 상황까지도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요. 최소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이 되고 지금 국회의원 신분도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7년 대선에는 당연히 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만약에요.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박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나이를 고려한다고 하면 10년간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선 당시에 민주당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그리고 기탁금 3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434억이라는 거액을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선고기일이 11월 15일에 잡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선고기일, 결심국반에서 선고기일보다 조금 더 늦게 잡혔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예. 특히 지금 재판부에서 설령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징역 2년형이라는 최대 양형기준상 최대형이 구형으로 나온 이상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이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형량을 선고를 하게 된다거나 형종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